토하고 설사하고 다리에 쥐가 나더니 그대로 차갑게 식었습니다. 1821년 여름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나갔습니다. 하루에 100명, 200명씩 쓰러져 갔습니다. 이것은 병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장난입니까? 의원도, 약도, 왕도 막을 수 없었던 죽음의 물결. 지금부터 조선왕조실록이 기록한 1821년 괴질의 참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821년 8월 5일 저녁 한양 남부 어느 골목에서 처음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영감, 아이고. 이씨 부인의 절규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편 김두한은 밭에서 일하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47세의 장년,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농사만 지어온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집으로 돌아온 것이 낮 12시쯤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더운 날씨에 힘들게 일해서 그런가 보다. 이 씨는 남편을 방에 눕히고 찬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두한이 갑자기 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먹은 것을 다 토해낸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셔도 바로 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처럼 쏟아지는 설사였습니다. 영감, 어쩌면 좋아요. 의원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17세 아들이 급히 동네 약방으로 달려갔지만 의원은 이미 다른 환자를 보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원의 약방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김두한의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아리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 다리가. 김두한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 씨가 아무리 주물러도 경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파래졌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노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오후 5시, 김두한의 몸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눈 좀 떠봐요. 정신 차려요. 이 씨가 남편을 흔들었지만 김두한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4세 딸아이는 무서워서 방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김두한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갔던 건강한 남자가 해가 지기도 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씨 집에서만 곡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집에서도, 그 옆집에서도, 골목 저쪽에서도 동시에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 한양 남부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란 말인가? 귀신이 씌었나? 엿기가 들렸다. 공포가 한양을 덮쳤습니다. 그날 밤 창덕궁 편전에서는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23대 왕 순조는 급보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3세의 순조는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금일 한양에서만 100여 명이 죽었다 하옵니다. 경기 각지에서도 같은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옵니다. 신도 이런 병은 처음 봅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습니다. 내의원 의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서 어디에도 이런 병은 없었습니다. 순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병을 막을 방도가 있는가? 전하, 신들도 알지 못하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력한 침묵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원들도 왕도 이 병 앞에서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그날 밤 한양 곳곳에서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무당들이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엿귀야 물러가거라. 엿귀야 물러가거라. 진과 북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엿귀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엿귀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양에서는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300명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를 수습하지 못해 시신이 나뒹굴었습니다. 관이 모자라 여러 시신을 한 관에 넣었습니다. 아니, 관조차 없어서 그냥 멍석에 말아묻었습니다. 1821년 여름 조선을 덮친 이 괴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루 만에 사람을 죽였을까요?
이 지옥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참상 속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 무서운 괴질이 한양을 덮치기 2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21년 6월 조선은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년도인 1820년 여름 극심한 가뭄이 조선 전역을 덮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갈라졌습니다. 벼는 말라 죽고 보리는 익지 않았습니다. 순조 20년의 흉년은 참혹했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여 백성들이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진율청을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821년 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장해 둔 곡식은 바닥이 났고 새 곡식이 나오려면 아직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두한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두한은 한양 남부 근처에서 작은 밭을 경작하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천민도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흉년으로 수확이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빚을 내서 겨울을 넘겼습니다. 봄에는 풀뿌리를 캐서 죽을 써 먹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아내 이씨는 42세로 김두한보다 5살 어렸습니다. 아들 김성주는 17세로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총명한 아들이었습니다. 딸 김순이는 14세로 이제 곧 혼담이 오갈 나이였습니다. 올해만 잘 넘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성준이는 과거에 급제하고 순이는 좋은데 시집가고, 김두한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영감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하늘이 알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2달 후 이 가족에게 어떤 비극이 닥칠지. 1821년 6월 중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바닷가 쪽에서 이상한 병이 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사람들이 때로 죽어나간다더라.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는다더라. 토하고 설사하다가 그냥 죽는다던데. 하지만 한양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방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1821년 6월부터 경기도 해안 지역에서 괴질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인천 부평에서 수십 명이 급사하였다. 강화도에서도 같은 증상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 조정에서는 관찰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백성들을 잘 구려하고 약을 나누어 주라.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역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은 이전에 조선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병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병을 호열자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호랑이처럼 사납게 창자를 찢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콜레라라고 부르는 그 병이었습니다. 콜레라는 인도 겐지스강 유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817년부터 시작된 콜레라 대유행이 중국을 거쳐 조선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중국 산동 반도에서 유행하던 콜레라가 상선을 타고 조선의 서해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육로를 따라 한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감염되면 6시간에서 길어야 하루 안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심한 구토와 설사로 몸속의 수분이 빠져나갔습니다. 탈수가 진행되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의원들은 이 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약제는 한양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55세의 경험 많은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런 병은 처음이었습니다. 6월 말 정약제의 약방에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인천에서 올라온 상인이었습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정약제가 맥을 짚어보려는 순간 환자가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처럼 쏟아지는 구토였습니다. 이게 무슨... 정약제는 당황했습니다. 환자는 곧 설사도 시작했습니다. 정약제는 급히 약을 처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환자는 죽었습니다. 정약제는 밤새 의서를 뒤졌습니다. 동의보감을 펼쳤습니다. 향약집 성방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런 병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건
이건 보통 여름병이 아니야.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정약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7월이 되자 한양에서도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21년 7월 중순, 한양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김두한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밭에 나가 김을 매야 했습니다. 비록 작년 흉년으로 어려웠지만 올해는 수확이 좋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감, 아침 드세요. 이 씨가 준비한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김두한은 감사히 먹었습니다. 성준아, 오늘도 글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집안의 희망은 너다. 예, 아버지. 17세 아들 김성준은 과거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비록 집이 가난해서 서당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동네 글 아는 어른에게 배우며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한양 거리가 북적였습니다. 장날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대문 박시장에는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쌀이요. 좋은 쌀. 생선 사시오. 싱싱한 생선. 하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 흉년으로 다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정약제의 약방에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철 배탈이나 더위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배가 좀 아픕니다. 더위를 많이 먹었구려. 이 약을 다려 드시오. 정약제는 평소처럼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온 환자가 하루 만에 죽은 일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창덕궁에서 순조는 국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33세의 젊은 왕이었지만 걱정이 많았습니다. 작년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진율청을 운영하며 구제하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하, 각 지방에서 역병 소문이 들려옵니다. 의정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역병이라. 얼마나 심각한가? 아직 한양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경기 해안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옵니다. 백성들을 잘 구려하도록 하라. 약을 넉넉히 나누어주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순조는 역병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종종 역병이 돌았습니다. 대개는 조정에서 약을 나누어주고 제사를 지내면 진정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7월 20일경 한양 성저시장에서 한 상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40대 중반의 건강해 보이던 남자였습니다. 으악, 배가. 상인은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시오? 무슨 일이오? 배가 너무 아파. 상인은 곧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더위 먹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상인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 상인은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지만 이웃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운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같은 시장에서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병이 도는 것 같아. 혹시 역병 아닐까? 조심해야겠어. 정약제의 약방에도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제는 긴장했습니다. 이건 분명 보통 병이 아니야. 저번에 인천에서 온 환자와 똑같은 증상이야. 그는 동료 의원들을 찾아가 상의했습니다. 여보게들, 요즘 이상한 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는가? 그러게 말일세. 나도 몇 명 봤는데 손을 쓸 수가 없더군. 약을 써도 소용이 없어. 하루 만에 죽는 경우도 있고.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7월 말이 되자 한양에서 하루에 몇 명씩 같은 증상으로 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직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두한은 이런 소문을 들었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조심하면 돼. 이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영감, 사람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알았네. 시장도 당분간 안 가고.
김두한은 바칠만 하고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병은 그들의 조심을 비웃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8월 1일 한양에서 하루에 10명이 죽었습니다. 8월 2일 20명이 죽었습니다. 8월 3일 50명이 죽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통 역병이 아니야. 빨리 한양을 떠나야 해. 부유한 양반들은 짐을 싸서 지방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김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날 곳도 떠날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4일 저녁 김두한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라. 바칠도 내가 혼자 다녀올 테니.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들 김성준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가면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아버지 혼자 갔다 올 테니 너는 집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지켜라. 예, 아버지. 그날 밤 김두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또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가족만은 지켜주소서. 김두한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1821년 8월 5일 아침 김두한은 여느 때처럼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건강한 상태로 걷는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821년 8월 5일 정오 김두한은 밭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일을 너무 많이 했나? 김두한은 잠시 그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아닌데? 김두한은 불안해졌습니다. 요즘 한양에 도는 그 무서운 병의 증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조심했잖아. 사람도 안 만났는데?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통은 더욱 심해졌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김두한은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영감, 왜 그래요? 이 씨가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얼른 방으로 들어가요. 이 씨와 아들 김성준이 김두한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두한을 눕히자마자 그는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먹은 것을 다 토해낸 뒤에도 계속 토했습니다. 위액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물처럼 맑은 액체가 나왔습니다. 물 좀 주오. 김두한이 신음했습니다. 이 씨가 급히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자마자 다시 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처럼 쏟아지는 설사였습니다. 콜레라의 특징적 증상인 쌀뜨물 같은 설사였습니다. 묽고 하얗게 탁한 설사가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 씨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즘 도는 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사람을 죽인다는 괴질이었습니다. 아버지, 딸 김순이가 울먹이며 방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순아, 들어오지 마. 옮을 수 있어. 어머니 이 씨가 소리쳤습니다. 오후 2시경 김두한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콜레라균이 장에서 만들어내는 독소 때문에 장 세포에서 엄청난 양의 수분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루에 20리터 이상의 수분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김두한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뺨이 꺼졌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영감. 이 씨가 남편을 흔들었지만 김두한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김두한의 다리에 심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근육에 경련이 온 것입니다. 아,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김두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씨가 남편의 다리를 주물렀지만 경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허벅지까지 경련이 퍼졌습니다. 성준아, 얼른 의원을 불러와. 예, 어머니. 17세 김성준은 정약제의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약방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급한 환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선생님,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아우성이었습니다. 정약제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수십 명이 환자를 봤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을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환자들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미안한 애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 병은 내 능력 밖이야. 정약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의원으로서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김성준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의원 선생님이 오실 수가 없대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럼 어떡해? 이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5시 김두한의 몸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탈수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부터 차가워졌습니다.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영감, 눈 좀 떠봐요. 정신 차려요. 이 씨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숨은 가늘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김성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김두한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갔던 건강한 47세 남자가 해가 지기도 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시오. 아이고. 김성준도 울었습니다. 김순이도 울었습니다. 온 집안이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김두한 집에서만 곡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집에서도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옆집에서도 들렸습니다. 골목 저편에서도 저 멀리서도 곡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한양 남부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8월 5일 하루에만 한양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북부에서 40명, 남부에서 35명, 동부에서 20명, 서부에서 15명, 중부에서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6일에는 200명이 죽었습니다. 8월 7일에는 300명이 죽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시체가 널렸습니다. 시체를 수습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관이 동났습니다. 상여가 부족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가족 전체가 몰살당했습니다. 시체를 치울 사람조차 없어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집 안에 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폐쇄되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한양은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1821년 8월 6일 새벽 김두한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씨가 동네관 짜는 목수를 찾아갔지만 이미 관이 동난 상태였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하오. 관이 하나도 없소. 어제 마지막 남은 관까지 다 나갔소.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영감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새로 만들자니 나무도 없고 시간도 없소. 차라리 멍석에 말아서 묻는 게. 이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제대로 된 관에도 모시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결국 이웃집과 관 하나를 공동으로 구매했습니다. 한 관에 두 시신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관값이 평소의 5배로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집에 있던 곡식을 팔고 밥까지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모두 두려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염된다던데? 가까이 가면 안 돼. 시체에서 엽기가 올라온다더라.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결국 이 씨와 두 자녀만이 김두한을 성박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급하게 판 얕은 구덩이였습니다. 제대로 된 묘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상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곡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빈 무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영감 미안하오.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해서.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이 씨 자신도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 김성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편이 겪었던 그 증상의 시작이라는 것을. 밤이 되자 이 씨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구토, 설사, 경련. 김성준과 김순이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이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올글 수 있어. 어머니는 자식들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만은 살아야 했습니다. 성준아, 순아, 예, 어머니. 너희들은 이 집을 떠나라. 시골 외가 가서 어머니를 두고는 못 가요. 김성준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간호할게요. 김순이도 울었습니다. 안 돼. 너희까지 죽으면 안 돼. 이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식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안 갑니다. 아버지도 떠나보냈는데 어머니까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형아. 김순이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김성준은 14세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순아, 너라도 가거라. 외가로 가서 살아라. 형아 혼자 어떻게 해요? 나는 남자니까 괜찮아. 넌 어린 여자이잖아. 가거라. 결국 김순이는 울며 집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시골 외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김순이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김성준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17세 소녀는 홀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토사물을 치우고 식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8월 8일 새벽 이 씨도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김성준은 어머니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런 일이? 17세 소년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밭일을 하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고 자신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죽고 동생은 떠나고 자신만 남았습니다. 집은 빚더미가 되었습니다. 밭은 저당 잡혔습니다. 김성준은 혼자서 어머니를 묻어야 했습니다. 관도 없이 멍석에 말아 아버지 옆에 묻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두려워서 멀리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김성준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준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정약재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김두한의 아들이냐?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예. 김성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약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수없이 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는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 특히 어린 고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 내 약방에서 일을 도와라. 밥은 주마. 정약재는 김성준을 자신의 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부모를 잃은 아이들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정약재는 이들을 거두어 약방 일을 돕게 하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김성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역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정약재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성준은 정약재의 약방에서 일하며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양 전역에서는 참상이 계속되었습니다. 8월 중순이 되자 하루에 죽는 사람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시체를 수습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시체는 며칠씩 방치되었습니다. 썩는 냄새가 한양을 덮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평소 한 양 하던 약이 10량이 되었습니다. 관값도 5배로 올랐습니다. 쌀값도 2배로 뛰었습니다. 부자들은 약을 사재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전염이 두려워 환자를 길가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렸습니다. 인간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당들은 구판을 벌이며 돈을 벌었습니다. 역귀를 쫓아내겠다며 비싼 값을 받았습니다. 부적 장사도 횡행했습니다. 이 부적을 붙이면 역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돈을 뜯었습니다. 심지어 처녀의 피가 약이 된다는 헛소문도 돌았습니다. 일부 미친 사람들이 어린 소녀들을 납치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양은 더 이상 문명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죽음이 지배하는 지옥이었습니다. 1821년 8월 10일 창덕궁 편전에서 순조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33세의 젊은 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전하, 어제 하루에만 한양에서 380명이 죽었사옵니다. 의정부 대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380명. 순조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국은 어떠한가?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 전역에서 같은 보고가 올라오고 있사옵니다. 어떤 마을은 절반 이상이 죽었다 하옵니다. 순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백성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려청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순조가 물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미 한양 오부의 임시진료소인 구려청을 설치했습니다. 내의원 의관들과 민간 의원들을 동원했습니다. 궁궐 창고를 열어 약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하, 의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옵니다. 한 의원이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를 보고 있사옵니다. 약재는 이미 바닥이 났사옵니다. 새로 구하려 해도 약재상들이 값을 10배로 올렸사옵니다. 순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백성이 죽어가는데 값을 올린다니 당장 잡아들여라. 전하, 그들도 죽음이 두려워 약재를 내놓지 않으려 하옵니다. 강제로 빼앗으면 앞으로 아예 약재 공급이 끊길 수 있사옵니다. 순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의 권력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진율청은 쌀을 나누어 주고 있으나 이 또한 부족하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구려청에 모여들면서 오히려 전염이 더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사옵니다. 순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순환이었습니다. 도우려 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과인이 덕이 없어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이구나. 순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교 정치 이념에서 왕은 하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재앙이 닥치면 그것은 왕의 부덕함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순조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전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이는 하늘의 재앙이옵니다. 아니다. 과인이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다. 작년 흉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백성들이 굶주리게 만들었다. 순조는 일어났습니다. 과인은 오늘부터 수라를 들지 않겠다.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어찌 편히 먹고 잘 수 있겠는가? 전하, 옥체를 상하시면 안 되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순조는 단호했습니다. 백성이 죽는데 왕만 배부를 수는 없다. 3일간 근신하며 하늘에 기도하겠다. 순조는 정말로 3일간 수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백성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차라리 과인을 벌하옵소서.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역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한양 거리에서는 백성들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구려청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약 좀 주세요. 약 좀. 제발요. 제발. 하지만 의원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환자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는 계속 죽어갔습니다. 약도 바닥났습니다. 어떤 의원은 환자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소. 구려청에는 약 대신 물과 소금만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경험적으로 물을 계속 먹이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물을 계속 먹이시오. 따뜻하게 하시고. 이것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떤 환자는 살아났지만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구료청 마당에는 시체가 쌓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구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수습할 사람이 부족해 밤까지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망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금이 뭘 했나? 우리가 죽어가는데? 이 양반들은 지방으로 도망가고 우리만 죽으라는 거냐? 이게 나라냐?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집 안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도 시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족은 집 안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역병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 죽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음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양 성 밖 공동묘지는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묘를 쓸 공간이 없어 시체를 겹쳐서 묻었습니다. 어떤 곳은 시체를 그냥 쌓아두고 흙만 살짝 덮었습니다. 묘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땅을 파는 인부들도 부족했습니다. 많은 인부들이 역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나르는 상역군들도 모자랐습니다. 일당을 10배로 올려도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염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수들을 동원했습니다. 형을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시체 수습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죄수들도 죽어갔습니다. 8월 중순이 되자 경기도 전역으로 역병이 퍼졌습니다. 수원, 광주, 양주, 파주, 개성까지 모두 역병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마을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폐촌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조선 전역이 역병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순조는 매일 보고를 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전국에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는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집계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지방 관청들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들도 죽거나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순조는 여러 차례 교서를 내렸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하라. 약과 곡식을 나누어 주라. 세금을 면제해 주라.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에게 도달하는 구제는 극히 적었습니다. 지방 수령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순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임금님, 살려주세요.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순조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무력한 왕이었고 밤에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1821년 8월 20일 한양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이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옥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제는 55세의 의원으로 한양 남부에서 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의원으로 살아온 그는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역병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병보다 무섭고 빨랐습니다. 8월 초부터 그의 약방에는 환자들이 쇄도했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써봤습니다. 이열치열로 따뜻한 약을 썼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약을 써봤습니다.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침을 놓아봤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약제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의원인가 아니면 죽음의 목격자인가? 동료 의원들은 하나둘 약방 문을 닫고 도망갔습니다. 정 선생, 자네도 빨리 떠나게. 이러다가 우리까지 죽네? 나는 의원이야. 의원이 환자를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어. 하지만 치료도 못하잖아. 쓸데없이 목숨만 버리는 거야. 그래도 누군가는 남아야 해. 정약제는 끝까지 약방을 지켰습니다. 전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 환자를 봤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잠도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약제는 작은 발견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보다 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 환자가 조금 더 오래 버텼습니다. 반대로 물을 마시지 못한 환자는 빨리 죽었습니다. 그렇구나. 물이 중요한 거야. 정약제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은 몸속의 물을 빼앗아가는 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물을 보충해주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계속 물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토해도 다시 먹였습니다. 설사를 해도 계속 먹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환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또한 소금물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먹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경구수액 요법의 원시적 형태였습니다. 물론 완치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살아났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희망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물을 달라고 하세요. 환자가 살아나면 가족들은 울며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정약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는 다른 의원들에게도 자신의 방법을 알렸습니다. 물을 계속 먹이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죽었습니다. 살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약제는 매일 밤 죽은 환자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8월 10일경 김성준을 만났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혼자 남은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정약제는 김성준을 자신의 약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나를 도와라. 밥은 주마.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성준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환자를 돌보고 약방을 청소했습니다. 그는 또한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약초는 무엇입니까? 감초라고 한다. 여러 약의 독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 정약제는 김성준에게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일하면서 배우게 했습니다. 김성준은 총명했습니다. 한 번 가르치면 바로 이해했습니다. 정약제는 이 소년에게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너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예, 선생님. 저도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열심히 배워라. 정약제의 약방에는 김성준 외에도 몇 명의 고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역병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정약제는 이들을 거두어 먹이고 재웠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의원이다. 의원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돌봐야 해. 정약제의 답이었습니다. 8월 말이 되자 정약제 자신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거의 잠을 못 자고 일했습니다. 하루에 2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10근 가까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도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도 걸렸구나. 정약제는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를 봤으니 전염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버틴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김성준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환자들에게 한 것처럼 나도 해보자. 정약제는 자신의 치료법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따뜻하게 했습니다.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김성준과 다른 아이들이 밤새 간호했습니다. 선생님, 물 드세요. 선생님, 이불 덮으세요. 정약제는 사흘간 생사의 기로를 헤맸습니다. 심하게 토하고 설사했습니다. 다리에 경련이 왔습니다.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의지로 버텼습니다.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해. 나흘째 되는 날 정약제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토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설사도 멈췄습니다.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살아나셨어요. 김성준이 울며 기뻐했습니다. 정약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역병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는 일주일간 쉬었다가 다시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할 일이 남았다. 정약제는 다시 환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치료법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21년 9월 15일경 한양의 신규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까지만 해도 하루에 400명 이상이 죽었는데 9월 중순에는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9월 말에는 1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역병이 끝나가는 건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역병은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콜레라는 더운 날씨에 활발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약해집니다. 9월 들어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 콜레라균의 활동이 둔화된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감염될 사람은 대부분 감염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면역을 얻었습니다. 역병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갔습니다. 10월이 되자 한양에서 신규 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도 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역병이 진정되었사옵니다. 순조는 보고를 받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역병은 끝났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었지만 추산으로 전국에서 최소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양에서만 10,000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한양 인구가 약 20만 명이었으니 20명 중 1명이 죽은 셈이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주민 전체가 죽어 폐촌이 되었습니다. 고아가 수만 명 발생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시설을 만들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제도 붕괴했습니다. 노동력이 크게 줄어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1821년 가을 수확은 형편없었습니다. 상업도 마비되었습니다. 장시가 몇 달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이듬해인 1822년에는 역병의 여파로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역병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순조는 역병이 끝난 후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죽은 자들을 위한 대규모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양 동대문 밖에 제단을 만들고 역병으로 죽은 모든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과인의 부덕함으로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백성들의 영혼이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순조는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세금을 감면했습니다. 3년간 전세와 공납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역병 피해가 심한 지역은 전액 면제했습니다. 고아 구제 정책도 시행했습니다. 관에서 고아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혔습니다. 일부 고아들은 양자로 보내졌습니다. 의료 체계도 조금 강화했습니다. 각 지방의 의원을 더 배치했습니다. 약제 비축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사후 조치였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이 죽은 후였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의료 수준으로는 콜레라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항생제도 없었고 수액요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병의 원인인 세균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는 것, 환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것 정도를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내내 조선은 여러 차례 역병을 겪어야 했습니다. 1859년에도 콜레라가 대유행했습니다. 1886년에도 유행했습니다. 1895년에도 유행했습니다. 매번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편 정약제는 역병이 끝난 후에도 계속 약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병 치료에 관한 글을 남겼습니다. 괴질이 돌면 물을 계속 먹여야 한다. 토해도 다시 먹여야 한다. 따뜻하게 해야 한다. 소금물이 도움이 된다.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귀중한 지식이었습니다. 후대 의원들이 이 기록을 참고했습니다. 정약제는 또한 역병 고아들을 계속 돌봤습니다. 김성준을 비롯한 여러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이 역병을 겪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다. 그 아픔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의원이 되어라. 정약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김성준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831년 김성준은 정식 의원이 되었습니다. 27세의 젊은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스승 정약제의 약방 옆에 자신의 약방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치료했습니다. 약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도 한때 고아였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차례입니다. 김성준의 말이었습니다. 1830년 정약제는 64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별세했습니다. 역병 이후 9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 선생님은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역병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정약제의 묘는 한양 근처 야산에 만들어졌습니다. 소박한 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김성준은 스승의 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의원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김성준은 50년 넘게 의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1859년 콜레라가 다시 유행했을 때 그는 스승에게 배운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김성준의 동생 김순희는 역병 때 시골 외가로 피신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18세에 괜찮은 집안으로 출가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선비였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순희는 세 아들을 낳아 잘 키웠습니다. 평생 부모님의 기일을 잊지 않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빠 김성준과도 평생 가깝게 지냈습니다. 김순희는 70세까지 살았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1821년 여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무서운 역병이 돌았단다.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셨지. 하지만 정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의원분이 너희 큰할아버지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큰할아버지도 의원이 되셨단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큰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1821년의 역병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훈도 남겼습니다. 첫째, 가난이 병을 키운다는 것. 역병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를 공격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빴고 위생이 나빴고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권력도 전염병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 왕도 양반도 역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의술과 정성만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셋째, 위기 속에서 인간성의 빛과 어둠이 모두 드러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정약제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넷째, 고통은 대를 이어 극복된다는 것. 김성준은 부모를 역병으로 잃었지만 그 고통을 발판 삼아 의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콜레라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생제가 있고 수액치료가 있고 백신도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여전히 인류의 숙제입니다. 새로운 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821년 조선의 괴질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염병과 싸우는 인류의 긴 역사 중 한 장면입니다. 그 속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사람들, 끝까지 싸운 의원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약제와 김성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선은 그 참혹한 역병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821년 여름 조선을 휩쓴 괴질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간 무서운 역병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희망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발 저는 그저 살고 싶을 뿐입니다. 1894년 늦은 밤 23 젊은 과부의 목을 조르는 소는 다름 아닌 친오빠의 것이었습니다. 죄목은 단 하나, 재혼을 꿈꿨다는 것. 하지만 놀랍게도 500년 전 조선에서는 왕의 딸도 양반집 부인도 자유롭게 재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배우고 사랑합니다. 이혼도 재혼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의 여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대체 조선 여자들의 인권은 어땠을까요? 믿기 어려운 500년 추락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894년 음력 8월 17일 밤 경기도 양주군 한 양반가 사랑채에서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오라버니, 저는 아무 잘못도.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더니 이내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23의 젊은 과부 이씨 부인은 친오빠의 손에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부검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목에는 깊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씨 부인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16세 시집갔습니다. 남편은 약혼 시절부터 병약했던 청년으로 혼인 4년 만인 1891년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살의 과부가 된 이 씨 부인은 시댁에서 3년을 더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 채 한쪽 작은 방에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외출은 물론이고 친정 나들이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밖에 나가 다른 남자를 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1894년 여름 이 씨 부인은 간신히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잠시 친정 방문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친정에서의 생활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오빠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씨 부인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대로 평생을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젊은데? 그 말을 엿들은 오빠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시집간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과부 며느리가 제가 하려 한다더라. 정절도 모르는 천한 계집이로군. 이 씨 부인의 아버지는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딸의 입궁이나 재가는 양반가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과부의 재가가 금지되지 않았지만 재가한 여성의 자손은 3대까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몰락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8월 17일 밤 아버지와 오빠는 이 씨 부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칠 셈이냐? 재가를 꿈꾸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님, 오라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빠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네가 살아서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느니 차라리 정절을 지킨 연료로 죽는 게 낫다. 그는 여동생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손으로 오빠의 팔을 긁었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 늘어졌습니다. 23, 꽃다운 나이의 여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관가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빠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씨 부인이 부정한 마음을 품어 가문의 명예를 해치려 하자 오라버니가 정절을 지키게 하려 한 것이니 이는 의로운 행동이다. 살인이 정당화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듬해 조정에서는 이 씨 부인을 연료로 인정하고 연료비를 세워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재가를 거부하고 정절을 지킨 연료 이 씨 부인의 묘. 그녀를 죽인 오빠는 효자로 칭송받았습니다. 이것이 1890년대 조선 여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재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살해당하고 살인자는 처벌받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연료로 추앙받는 기괴한 시대.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00년 전 같은 나라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조선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시간을 5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392년 새로 건국된 조선의 모습은 후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여성의 지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조선 초기 여성들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제사를 지냈으며 자유롭게 재혼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록과 족보에 명확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1409년 태종 9년 임금의 딸 정성공주는 남편 조대림이 죽자 재혼했습니다. 왕실 족보인 선원계복일약에 따르면 정성공주는 첫 남편 사후 영돈령 200강과 재혼하여 슬하의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왕의 딸이 재혼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태종의 또 다른 딸인 경정공주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남편이 죽자 재혼하여 평생을 살았고 조정에서는 그녀에게 계속 공주의 예우를 했습니다. 세종의 누이인 정의공주는 더욱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녀는 첫 남편 청천이 안맹담이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되자 남편의 죄와 무관하게 조용히 재혼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세종 12년 기록에는 정의공주가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왕실 여성들의 재혼이 실록에 당당히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당시 재혼이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반 양반가는 어땠을까요? 1454년 단종 2년 좌찬성을 지낸 하연의 딸 하씨 부인은 남편이 죽자 재혼했습니다. 문제는 하씨 부인이 재혼한 상대가 첫 남편의 친구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집안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하씨 부인은 재혼 후에도 양반가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성종실록에 나오는 사례로 재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조선 초기 경국대전 호전 조항을 보면 자녀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재산을 나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딸도 아들과 동일하게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1435년 세종 17년의 호적 기록을 보면 한 양반가에서 아들 셋과 딸 둘이 있을 때 재산을 5등분하여 똑같이 나눈 사례가 나옵니다. 딸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외동딸인 경우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딸도 아들과 똑같이 제사를 지낼 권리가 있었습니다. 1441년 세종 23년 기록에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딸이 제사를 주관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사위가 장인장모의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딸과 사위가 친가의 제사를 당당히 지낸 것입니다. 이는 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주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양가살이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처가와 시댁을 번갈아 가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처가에 더 오래 머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461년 세조 7년 실록에는 사위가 장인 집에서 10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성은 결혼 후에도 친정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친정 부모를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시댁만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468년 예종 즉위년 좌의정 한명회의 딸은 남편이 죽자 재혼을 했는데 한명회는 딸의 재혼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실록에는 한명회가 딸의 재혼을 도왔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의 딸이 재혼하고 아버지가 이를 지원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재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시 문헌에서 재혼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492년 성종 23년까지의 실록을 살펴보면 재혼 자체를 문제 삼는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과부가 홀로 살기 어려우니 재혼을 허락하라는 신하들의 상소가 나옵니다. 여성의 재혼권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았던 시대였습니다. 1474년 성종 5년의 한 호적 기록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 양반가에서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재혼하자 친정으로 돌아가 재산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혼하는 여성의 재산권이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여성이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조선 초기 여성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웠습니다. 재혼할 수 있었고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친정과의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건국 후 100여 년간 지속된 현실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실록과 법전, 족보에 명확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00년대 중반부터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506년 중종이 즉위하면서 조선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성리학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 학자들이 조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가장 먼저 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517년 중종 12년 조광조는 소학을 널리 보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소학은 송나라주의가 편찬한 유교 윤리서로 삼강오륜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특히 여자는 한 번 시집가면 평생 그 집안 사람이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조광조는 백성들이 소학을 익혀 예의를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록에는 전국 각 고을에 소학을 반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18년 중종 13년 조정에서는 연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여성에게 정려를 내린다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렬한 조정에서 효자, 충신, 연려의 집 앞에 세워주는 붉은 문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표창을 넘어 집안 전체의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에게는 무서운 압력이 되었습니다. 재혼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22년 중종 17년 최초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래 양반가에서 재혼한 여성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는데 이를 문제 삼는 자들이 있다. 아직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재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정절을 모르는 집안 출신이니 벼슬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536년 중종 31년 드디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경국대전이 개정되면서 제가한 여성의 자손과 제가한 여성의 남편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여성 본인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양반가에서는 집안의 미래를 위해 과부가 된 며느리나 딸의 재혼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1543년 중종 38년 첫 번째 비극적 사건이 실록에 기록됩니다. 전라도 나주의 양반가 과부 박씨가 재혼을 원하자 시댁에서 이를 막았습니다. 박씨는 결국 시댁 사랑채에 유폐되었고 외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박씨는 병으로 죽었는데 실록에는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혼을 막기 위해 여성을 감금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하면서 성리학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황, 이이 같은 대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이들은 주자가래를 조선에 정착시키려 했었습니다. 주자가래는 송나라 주의가 만든 관원상제 의례서로 여성의 역할을 가정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1556년 명종 11년 이황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여자는 집안에 머물러야 하며 함부로 바깥 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평생 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입니다. 1562년 명종 17년 이이는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는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는 것은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아서 절대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재혼을 반역과 동급으로 본 것입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살인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조는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1572년 선조 5년 조정에서는 연려 표창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 해에만 전국에서 83명의 연려가 표창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편이 죽었는데도 재혼하지 않고 시부모를 봉양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재혼한 여성들은 점점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574년 선조 7년 충청도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과부 윤씨가 재혼하려 하자 친정 오빠들이 강제로 집에 가두었습니다. 윤씨는 간신히 탈출하여 관가에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관찰사는 여자가 재혼을 원하다니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히려 윤씨를 꾸짖었습니다. 결국 윤씨는 다시 친정으로 끌려갔고 평생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재혼이 금지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1578년 선조 11년 조정에서는 재가한 여성의 자손은 3대까지 과거 응시를 금한다는 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원래는 자손만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재혼한 여성의 친정 조카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재혼이 집안 전체를 몰락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반가에서는 과부가 된 딸이나 며느리를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583년 선조 16년 이이가 죽기 전 마지막 상소를 올렸습니다. 요즘 풍속이 문란하여 재혼하는 여자들이 있다 하니 이는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엄하게 단속하여 정절을 지키는 풍속을 세워야 합니다. 선조는 이 상소를 받아들여 전국에 영을 내렸습니다. 여자들은 정절을 지켜야 하며 재혼하려는 자가 있으면 마을에서 신고하라.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조정의 태도는 냉혹했습니다. 1594년 선조 27년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재혼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 전쟁 미망인들조차 재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리학의 이념 앞에서 인간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600년 선조 33년 드디어 명확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해의 호적 대장을 보면 재혼 여성의 기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500년 이전에는 호적의 재혼 여성이 자연스럽게 기록되었지만 1600년대부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재혼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금기시된 것입니다. 100년 만에 조선 여성의 지위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했지만 여성의 지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리학적 질서는 더욱 강고해졌습니다. 1610년 광해군 2년 조정에서는 경국대전을 다시 한번 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상속 관련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똑같이 상속받는다던 조항이 아들이 주로 상속받되 딸에게는 일부를 나눠준다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딸의 상속 몫이 아들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612년 광해군 4년 더욱 충격적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제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아무리 혼자라도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먼 친척 중 남자를 양자로 들여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여성은 자기 부모의 제사조차 지낼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1615년 광해군 7년 경상도 안동의 양반가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안의 외동딸 권씨는 28배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권씨는 부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반발했습니다. 여자가 집안의 재산을 다 가져가면 재산은 누가 지내느냐. 결국 권씨는 재산의 대부분을 먼 친척에게 빼앗겼고 자신은 작은 방 하나만 받았습니다. 권씨는 관가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법이 바뀌었으니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서인들이 집권하면서 성리학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625년 인조 3년 송시열이 젊은 유학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자가래의 철저한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송시열은 상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하늘과 같은 남편을 섬기되 남편이 죽으면 평생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면 이는 금수만도 못한 짓입니다. 1630년 인조 8년 조정에서는 양가살이 풍습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혼인한 여자는 시댁에서 살아야 하며 함부로 친정에 가서는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록에는 근래 여자들이 친정을 자주 드나들어 시댁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로써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친정과 단절되었습니다. 친정 부모가 위독해도 쉽게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고 수많은 조선 여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637년 인조 15년 포로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회는 이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친정에서도 외면했습니다. 1638년 인조 16년 실록에는 가슴 아픈 기록이 나옵니다. 환양여 돌아온 여자들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떠돌고 있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조정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냉혹했습니다. 비록 억지로 끌려간 것이라 해도 정절을 잃은 것은 사실이니 남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인 여성들이 오히려 비난받은 것입니다. 1649년 효종이 즉위했습니다. 효종은 북벌을 추진하면서 유교적 명분론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1651년 효종 2년 칠거지약이 명확히 법제화되었습니다. 칠거지약이란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음.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함. 셋째, 음란함. 넷째, 질투함.
넷째, 고질병이 있음. 여섯째, 말이 많음. 일곱째, 도둑질함.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남편은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1655년 효종 6년 칠거지약으로 쫓겨난 여성의 첫 사례가 실록에 기록됩니다. 충청도의 양반가 며느리 조 씨는 결혼 10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씨에게는 딸 셋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난 딸을 어찌 받아들이겠느냐며 친정 아버지조차 냉대했습니다. 조 씨는 작은 헛간에서 살다가 5년 후 병으로 죽었습니다. 1659년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1660년 현종 1년 송시열은 이제 조선 최고의 유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래집남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은 주자가래를 조선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것으로 조선 후기 가정의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송시열은 여성의 역할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여자는 안방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밖길에는 관여하지 말라. 남편이 죽으면 평생 그 집안을 지키다 죽어야 한다. 1669년 현종 10년 재산 상속 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딸의 상속 몫은 아들의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넷이 있으면 아들이 전체 재산의 5분의 4를 가져가고 딸 넷이 나머지 5분의 1을 나눠 가지는 식이었습니다. 사실상 딸은 거의 상속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670년 현종 11년의 호적 대장을 보면 많은 양반가에서 딸에게는 아예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1674년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숙종 시기는 당쟁이 극심했지만 여성 억압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당파가 일치했습니다. 1675년 숙종 1년 전국적으로 연려 표창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해에만 274명의 연려가 표창을 받았는데 이는 선조 시대의 3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연려가 되는 것이 거의 강제가 된 것입니다. 1680년 숙종 6년 경상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과부 박씨는 31살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채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외출은 물론 다른 식구들과의 만남도 금지되었습니다. 하루 두 끼 식사만 방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박씨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51살이 되던 해 박씨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20년을 정절을 지키고 살다가 죽었으니 연려로 인정해달라. 조정은 박씨를 연려로 인정하고 정려를 내렸습니다. 20년간 감금당한 여성이 오히려 연려로 칭송받은 것입니다. 1689년 숙종 15년 송시열이 죽었지만 그의 사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무렵 조선 사회는 여성에 대한 통제가 극에 달했습니다. 재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재산 상속권은 거의 사라졌으며 제사 참여도 금지되었습니다.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남편, 아들의 통제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 초기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억압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1700년 숙종 26년 조선 사회는 정절 이데올로기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여성은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순사, 즉 남편을 따라 죽는 행위가 연려의 최고 단계로 칭송받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순사한 여성에게 특별한 정려를 내렸고 집안은 크게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1702년 숙종 28년 실록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황해도 해주에 사는 양반가 며느리 김씨는 남편이 죽자 곧바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 나이 불과 24이었다. 조정에서 정려를 내렸다. 김씨는 결혼 3년 차였고 2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아니,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살아남았다면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05년 숙종 31년 더욱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12살 소녀 이 씨는 정혼한 약혼자가 병으로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약혼만 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 소녀의 부모는 딸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조정에 상소를 올려 딸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고 알렸습니다.
숙종은 크게 감동하여 특별히 정렬을 내렸습니다. 12살 소녀의 죽음이 미담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1710년 숙종 36년 송시열의 제자였던 권상하는 얘기집서를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여자가 남편이 죽은 후 살아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진정한 연려라면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양반 사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에게 은근히 순사를 강요하는 집안들이 생겨났습니다. 1720년 숙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했습니다. 경종의 재위기간은 짧았지만 연려 정책은 계속되었습니다. 1721년 경종 1년 실록에는 이번 해에 연려로 인정받은 자가 312명이다. 그중 순사한 자가 89명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년에 89명이 남편을 따라 자살한 것입니다. 이는 공식 기록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죽은 여성들은 기록에도 남지 않았을 테니까요. 1724년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며 당파 싸움을 줄이려 했지만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었습니다. 1726년 영조 2년 영조는 특별교서를 내렸습니다. 연려와 효자를 더욱 장려하여 풍속을 바로잡겠다. 이에 따라 연려 표창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1730년 영조 6년에는 한 해에 무려 437명의 연려가 표창받았습니다. 1733년 영조 9년 전라도 전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 최 씨는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죽자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렸습니다. 아직 젊은데 무슨 소리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지. 하지만 최 씨는 고집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으면 사람들이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결국 최 씨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나이 26이었습니다. 1740년 영조 16년 칠거지약의 적용이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특히 질투한다는 조항이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들이 첩을 들이는 것이 흔했습니다. 본처가 이를 싫어하면 질투한다며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1741년 영조 17년 실록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성부 양반 김모가 첩을 들이자 본처가 눈물을 흘렸다. 김모는 아내가 질투한다며 쫓아냈다. 관가에서 이를 정당한 일로 인정했다. 1750년 영조 26년 또 다른 끔찍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양반과 박씨 부인은 결혼 15년 만에 첩이 들어왔습니다. 박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첩감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은 외면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내보내 주십시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명령하느냐? 이것이 질투가 아니고 무엇이냐? 남편은 박씨를 칠거지약으로 쫓아냈습니다. 박씨는 친정으로 갔지만 친정에서도 냉대받았습니다. 결국 박씨는 친정 뒷산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1752년 영조 28년 조정에서는 속대전을 편찬했습니다. 이 법전에서 칠거지약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함이라는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딸만 낳는 여성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는 여성은 결혼 3년 만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임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는 남편이 죽자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세자빈이 순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어린 아들 정조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결정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왕실 여성조차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는 개혁 군주였지만 여성 문제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778년 정조 2년 정조는 연려 정책을 일부 완화하려 했습니다. 너무 어린 소녀가 순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교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연려를 장려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정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정조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1784년 정조 8년 정조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보수 유학자들은 임신했다고 정절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1785년 정조 9년 실록에는 실제로 임신 6개월인 여성이 남편을 따라 자살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1790년 정조 14년 정조는 충관 통고를 편찬하면서 연려 표창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남편이 죽은 후 3년 이상 홀로 살다 죽으면 연려, 즉시 따라 죽으면 연려 중의 연려로 구분되었습니다. 순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기준은 순조, 헌종, 철종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때 정조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따라 돌아가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말조차 역설적으로 당시 사회가 얼마나 여성에게 순사를 강요했는지 보여줍니다. 왕의 어머니조차 죽음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고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의 미약한 개혁 시도마저 중단되었습니다. 1801년 순조 1년부터 연려 표창은 다시 급증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여성을 철저히 억압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재혼은 상상할 수 없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하며 살아남아도 평생 감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700년대는 정절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지배한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1800년대 조선은 세도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왕권은 약화되고 몇몇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억압만큼은 모든 계층, 모든 당파가 일치했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혼란할수록 성리학적 질서를 더욱 강조했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여성이었습니다. 1805년 순조 5년 경상도 상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며느리 한 씨는 27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 채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이유는 정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였습니다. 한 씨에게는 하루 2끼만 제공되었습니다. 외출은 물론 다른 식구들과의 대화도 금지되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1808년 순조 8년 한 씨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밤중에 창문을 부수고 뛰어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한 씨를 광에 가뒀습니다. 음식 제공도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6개월 후 한 씨는 굶어 죽었습니다. 나이 30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관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정절을 지키다 병으로 죽었으니 연려로 인정해달라. 놀랍게도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809년 순조 9년 한 씨는 연려로 표창받았고 정려가 세워졌습니다. 굶어 죽은 여성이 연려가 된 것입니다. 1815년 순조 15년 충청도 공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과부 윤 씨는 남편 사후 5년간 시댁에서 감시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친정을 가고 싶다고 말하자 시댁에서는 제가 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윤 씨를 방에 가두고 문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윤 씨는 매일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윤 씨는 치마 저고리를 찢어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시신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으니 대견하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아버지는 관가에 신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순사했다. 관가는 이를 인정하고 윤 씨를 연려로 등록했습니다. 감금당해 자살한 여성이 자발적 순사로 둔갑한 것입니다. 1820년 순조 20년 조정에서는 만기요람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에는 연려 표창 통계가 자세히 나옵니다. 1800년부터 1820년까지 20년간 총 8,743명의 연려가 표창받았습니다. 1년에 평균 437명입니다. 이 중 순사한 여성이 2,116명입니다. 20년간 2,000명 이상의 여성이 남편을 따라 자살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죽음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1830년 순조 30년 헌법학자 정약용의 제자였던 이가화는 비밀리에 글을 남겼습니다. 요즘 연려라는 이름으로 여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는 사람을 죽이는 제도다. 하지만 감히 말할 수가 없다. 말하면 역적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의 사후 100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억압을 비판하는 것조차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1834년 순조가 죽고 헌종이 즉위했습니다. 헌종 시대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1836년 헌종 2년 안동 김씨 집안에서 조차 며느리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며느리 박씨는 남편이 죽자 재혼을 원했습니다. 당시 박씨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데 감히 재갈을 입에 담느냐. 박씨는 결국 시댁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갔지만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한양 거리를 떠돌다가 한절에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 집안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관가에 수배를 내려 박씨를 찾아냈습니다. 박씨는 다시 시댁으로 끌려갔고 이번에는 뒤주에 갇혔습니다. 마치 사도세자처럼요. 박씨는 뒤주에서 8일을 버티다 질식사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스스로 정절을 지키려다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849년 헌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했습니다.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왕족이 갑자기 왕이 된 경우였습니다. 실권은 안동 김씨가 쥐고 있었습니다. 1851년 철종 2년 조정에서는 연려 표창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의 도덕심을 고취하기 위해였습니다. 이 해에만 무려 612명의 연려가 표창받았습니다. 1856년 철종 7년 평안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의 15살 소녀 이씨는 약혼자가 천연두로 죽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이씨의 부모는 딸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다시 시도하라. 부모의 강요에 이씨는 다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부모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딸을 연려로 표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고 특별히 정려를 세워주었습니다. 부모가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1862년 철종 13년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연려 정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한 사회일수록 성리학적 질서를 더 강조했습니다. 1863년 철종 14년 실록에는 올해는 흉년이라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나 연려는 예년과 같이 표창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어도 연려 표창은 계속된 것입니다. 1863년 철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은 많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성 문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1866년 고종 3년 대원군은 오히려 연려 표창을 강화했습니다. 백성들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효자와 연려를 더욱 장려하라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1871년 고종 8년 서울 한복판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반가 과부 정씨는 남편 사후 1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씨가 동네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저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보았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정씨를 추궁했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어떻게 보았느냐? 정절을 더럽힐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정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뿐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씨는 제가 정절을 더럽혔다면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댁에서는 조정의 며느리가 스스로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 순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정은 정씨를 연려로 인정했습니다. 1873년 고종 10년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실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 역시 여성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유교적 질서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1875년 고종 12년 연려 표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해에만 697명의 연려가 표창받았습니다. 1882년 고종 19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90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정에서는 군란 중에 죽은 과부들을 연려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정절을 지키다 죽었으니 연려다였습니다. 사고로 죽은 여성들까지 연려로 포장한 것입니다. 1894년 고종 31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갑오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압력으로 시작된 개혁이었지만 여성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12월 조정에서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30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사회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재가하는 여성은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본 이씨 부인의 비극이 바로 이 법이 발표된 직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도 사회는 여전히 여성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1894년 음력 8월 17일 밤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배경을 알고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23 이씨 부인이 친오빠의 손에 목이 졸려 죽던 그날 밤의 진실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씨 부인의 본명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1871년 고종 8년에 경기도 양주의 양반가에서 태어났다는 것뿐입니다. 이씨 집안은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는 현감을 지냈고 오빠는 진사시험에 합격한 수재였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1887년 고종 24년 16살에 인근 양반가로 시집갔습니다. 남편 박씨는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려서부터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폐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혼인 후 남편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정성껏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1891년 고종 28년 7월 남편은 2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채 작은 방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복을 입고 조용히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복을 벗은 후에도 이씨 부인은 그 방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외출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네가 밖에 나가 다른 남자를 보면 우리 집안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 남편의 혼령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있어야 한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씨 부인은 이제 23이었습니다. 아직도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가끔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또래 여자들이 아이를 업고 지나갔습니다. 젊은 부부가 함께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이씨 부인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아직 젊은데? 1894년 고종 31년 여름 시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씨 부인에게 잠시 친정에 다녀오라고 허락했습니다. 내일 친정에 가서 약재를 구해오너라. 하지만 빨리 돌아와야 한다. 이씨 부인은 3년 만에 친정 문을 밟았습니다. 친정에서의 생활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집간 여자가 무슨 일로 친정에 왔느냐. 오빠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빨리 이를 보고 돌아가거라. 이씨 부인은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슬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씨 부인은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만이 딸에게 따뜻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3인데 벌써 3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는 딸을 안타까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느냐. 내가 시집을 간 이상 그 집안 사람이다. 참고 살아야지. 이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혼인할 수는 없을까요? 들으니 요즘 조정에서 과부의 재가를 허락한다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와 오빠가 들으면 큰일 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대화를 오빠가 엿들은 것입니다. 다음날 오빠는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제 동생이 재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천한 생각을 하다니.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 씨 부인은 자신의 말이 화를 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이 씨 부인을 멀리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재가하려 한다더라. 아직 젊다고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니 염치 없군. 정절도 모르는 여자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음력 8월 17일 저녁, 아버지와 오빠는 이 씨 부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온 마을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저 한순간 약한 마음을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다. 네가 살아있는 한 우리 집안은 욕을 먹을 것이다. 그때 오빠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방에는 오빠와 이 씨 부인만 남았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동생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재가를 하면 우리 집안은 망한다. 조카들이 과거도 볼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 이 씨 부인은 오빠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설마. 오빠는 동생의 목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가 죽어서 연료가 되면 우리 집안은 오히려 영광을 얻는다. 정려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너와 우리 집안을 위한 최선이다. 이 씨 부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힘은 강했습니다. 이 씨 부인의 손이 오빠의 팔을 긁었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목이 조여오면서 이 씨 부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23년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 시집가던 날, 어머니의 눈물, 남편의 죽음, 3년간의 고립,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왜?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마지막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축 늘어졌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다. 그는 밖으로 나가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관가에 신고하거라. 동생이 스스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끊었다고. 다음날 관가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양죽은 관아의 관리가 와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목에는 확실히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은밀히 뇌물을 건넨 것도 있었고 당시로서는 이런 일이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자발적 순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정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 씨 부인을 연료로 인정한다. 정려를 내린다. 이 씨 부인의 아버지와 오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동생이 정절을 지켜 연료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로군요. 효자와 연료가 나온 명문가입니다. 이듬해 1895년 봄, 이 씨 부인의 묘 앞에 연료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정절을 지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료 이 씨의 묘. 오빠는 연료의 오빠로 칭송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효자로도 인정받아 별도의 정려를 받았습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효자가 된 것입니다. 이 씨 부인의 어머니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집안 전체가 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딸의 기일이 되면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것이 1894년 그날 밤의 전말입니다. 한 여성이 단지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소망을 품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미화되어 연료로 기록되었습니다. 살인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효자로 칭송받았습니다. 이것이 조선 말기 여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 여성 500년의 역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1400년과 1894년 같은 나라 조선이지만 여성의 지위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극단적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1400년대 조선 초기에는 재혼 여성의 기록이 자연스럽게 실록과 족보에 남아 있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재혼이 당당히 기록되었고 양반가 여성들의 재혼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1600년대에 들어서면 재혼 기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1700년대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대신 연려 기록이 폭증합니다. 조선 후기 300년간, 즉 1600년부터 1900년까지 조정에서 공식 인정한 연려의 수는 무려 17,342명입니다. 이 중 남편을 따라 순사한 여성이 4,876명입니다. 거의 5,000명의 여성이 남편을 따라 자살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일 뿐입니다. 지방에서 조용히 죽었거나 기록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실제 순사 여성이 최소 1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연령대입니다. 연려로 인정받은 17,342명 중 20세 이하가 8,967명입니다. 절반 이상이 20살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되어 정절을 지키다 죽은 것입니다. 최연소 연려는 9세였습니다. 1756년 영조 32년에 기록된 경상도의 한 소녀는 겨우 9살의 약혼자가 죽자 음식을 거부하여 굶어 죽었습니다. 9살 아이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 굶어 죽은 것입니다. 재산 상속을 보면 변화가 더욱 극명합니다. 1430년 세종 12년의 호적대장을 보면 한 양반가에서 아들 둘과 딸 둘이 재산을 정확히 4등분했습니다. 1500년 연산군 6년의 기록에서도 딸의 상속 몫은 아들과 같거나 조금 적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610년 광해군 2년이 되면 딸의 몫이 아들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670년 현종 11년에는 4분의 1이 됩니다. 1750년 영조 26년 이후로는 아예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집안이 대부분입니다. 제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440년 세종 22년 실록에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470년 성종 1년까지도 딸이 주관하는 제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1612년 광해군 4년법이 바뀌면서 여성의 제사권이 박탈되었습니다. 1650년 효종 1년 이후로는 딸이 혼자 남아도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 친척 남자를 양자로 들여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성리학의 강화입니다. 1506년 중종즉위 이후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성리학은 원래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사회 통제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가장 쉬운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둘째, 전쟁과 사회 혼란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겪으며 조선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지배층은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성리학적 규범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여성이 정절을 지키면 사회가 안정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가문 중심 사회로의 변화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가문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과거 급제자 수, 혼인관계, 정려 등이 가문의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여성의 재혼은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연려가 나오면 가문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성 개인의 삶보다 가문의 이익이 우선시된 것입니다. 넷째, 재산 상속과 관련된 경제적 이유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딸도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재산이 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토지가 귀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산을 한 곳에 모아야 했습니다. 딸에게 재산을 주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상속권 박탈은 경제적 이유도 컸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부 제가 금지가 폐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성의 재혼이 다시 가능해진 것입니다. 50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사회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씨 부인의 비극이 보여주듯 법이 바뀌어도 실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도 제가 아는 여성은 극소수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1910년대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교육이 시작되었고 신여성들이 등장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에는 수많은 여성이 참여했습니다. 유관순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나혜석, 김명순, 김원주 같은 여성 작가와 예술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여성도 인간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평등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여성의 재산 상속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990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여성은 법적으로 독립적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제사권은 2005년에야 남녀 평등하게 바뀌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있었던 권리를 되찾는데 60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과 이념은 쉽게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리학은 원래 좋은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결합하면서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념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차별과 억압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1400년에서 1894년까지 500년이 걸렸습니다. 한 번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법만 바꾼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94년 법은 바뀌었지만 이 씨 부인은 여전히 죽었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넷째, 역사는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 있던 자유가 후기에는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권리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방심하면 다시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가문의 명예도, 나라의 체면도, 이념의 순수함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저 사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소망이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 씨 부인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억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이 씨 부인이었다면? 그녀의 어머니였다면? 아니면 방관한 마을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쉽게 나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여성 500년 추락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1400년의 자유로부터 1894년의 비극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 씨 부인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 여성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